저는 조지 실츠입니다. 미국의 국무장관과 재무장관을 역임했습니다. 지난 40년간 밀턴 프리드만 박사님을 알고 지내면서 박사님한테 엄청난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는 위대한 경제학자이자 위대한 사상가입니다. 풍부한 상식과 정확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제무역에 관한 것입니다. 국제무역에 대한 교훈도 국내 시장과 같습니다. 개방된 자유시장이 낮은 가격과 좋은 품질, 높은 임금을 보장합니다. 제가 정부 관리로 있을 때 개방시장을 유지하는 일이 매우 힘들었습니다. 시장을 보호해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들과 수없이 싸웠고 그 싸움에서 항상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해외 시장에서 경쟁이 거세지면 사람들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정부와 격렬한 싸움을 합니다. 보호무역, 이것은 우리가 가진 큰 문제였습니다. 전 경쟁에서 밀려나는 사람들에게 맞서서 경쟁하라고 말을 해줬고, 정부는 경쟁에서 이길 수 없는 사람들이 다른 직종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 사회의 인식은 국제무역에서 자유롭게 경쟁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쪽으로 형성됐는데 특히 세계 시장으로 확대되고 있는 오늘날엔 더합니다. 정부는 우리가 잘 살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정부는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고 우리는 정부에게 우리 사회가 제대로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실제는 모든 정부가 도를 넘어 경제와 기업 활동에 너무 깊숙이 개입하고 있습니다. 이런 양상은 뿌리칠 수 없는 유혹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불한 세금만큼의 정보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고마워해야 한다는 유명한 코미디언 윌 로저스의 말이 기억납니다. 하지만 더 작은 정보를 갖고 더 적게 지불할 수 있다면 더 좋은 일이죠. 인간의 기본권과 정치적 자유는 광범위한 경제적 자유 없이는 존재할 수도 없고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프리드만 박사는 자유와 번영에 대해 연구하는 데 일생을 바쳤습니다. 그에게 역사의 교훈은 명확합니다. 사람들이 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결정을 내릴 때 가장 잘 살 수 있습니다. 선택의 자유는 자유와 생존을 위한 도구입니다. 수확의 계절입니다. 일본의 농부들은 교토의 곡물시장에 내다 팔기 위해 쌀을 수확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농부들은 높은 가격을 받으려고 할 것이고 상인들은 가능한 한 싼 가격에 구매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이 시장이 움직이는 원리입니다. 스코틀랜드인 아담 스미스는 200년 전 이러한 사실을 관찰하여 경제학을 현대적 사회과학으로 만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항상 그들이 원하는 물건을 가장 싸게 파는 사람에게서 산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명제는 너무나 명백해서 이것을 증명하려는 노력은 오히려 우스운 일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인류 공통의 상식에서 온 것으로 상인이나 생산자들의 이해관계가 얽힌 궤변이 아니었다면 아무 문제가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상인이나 생산자의 이익은 대다수의 이익과는 정면으로 상충하는 것입니다. 아담 스미스의 천재성은 어떻게 물건의 가격, 노동에 대한 임금, 수송비용 등의 가격이 시장에서 형성되고 어떻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수백만의 서로 독립적이고 서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협동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었던 것에서 나타납니다. 그의 핵심적인 사상은 개인이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데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합니다. 보이지 않는 손의 개념은 아담 스미스의 위대한 저서인 국부론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어떤 사람이 그 자신의 이해를 추구하게 되면 본인이 의도하지 않더라도 보이지 않는 손이 사회 전체 이익을 증대시키게 된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는 시장에 대해 말했습니다. 시장은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파는 곳입니다. 그는 시장에서 정육상이나 빵 만드는 사람이나 양주장수는 소득을 얻기 위해 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만든다는 점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상인은 그 자신이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소비자 이익을 위해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을 저술할 당시의 영국은 아직 평온한 농업국가였습니다. 그러나 산업혁명이 막 시작되고 있었고 국민들의 생활 수준은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가지 장애는 아직 다른 나라와의 무역은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국내 시장의 상인들은 상권을 지키기 위해 정부를 설득하여 모든 수입 물품에 대해 높은 관세와 세금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의 하나로 영국은 법을 어기는 밀수꾼들의 천국이 되었습니다. 브랜디, 포도주, 담배 등 무거운 관세가 붙는 모든 물건들은 밀수되어 영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세무당국은 영국의 해안과 후미진만을 일일이 감시했지만 별 성과가 없었습니다. 1846년 수년간의 논의와 개선 끝에 영국 외의 아담 스미스 주종자들은 영국으로 수입되어 들어오는 모든 물건에 대한 관세를 철폐했습니다. 영국은 완전한 자유무역 국가가 되었고 영국 국민의 생활 수준은 더 한층 높아졌습니다. 영국 전체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대한 힘을 발휘한 결과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수백만의 세계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었습니다. 발전의 증거는 1851년 크리스탈 궁전에서 개최된 만국 박람회에서 자랑스럽게 드러났습니다. 자유무역이 영국을 세계의 상업 중심 국가로 만든 것입니다. 우연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구의 반대편으로 가서 1868년에 일본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00여 년 동안 일본은 거의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나라, 특히 서양으로부터 온 방문자들을 우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서양과 비교하여 일본은 퇴보해 나갔습니다. 일본은 영주와 농노로 묶여진 봉건사였으며 누구도 이러한 질서를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여성은 3등급 시민 취급을 받았습니다. 1868년에 새로 정권을 이어받은 통치자들은 일본이 외부 세계와 접촉할 시기가 되었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서방에서 오는 무역업자들은 변화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당시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인 영국의 무역 정책을 따라갔습니다. 자유무역을 채택하게 된 것입니다. 일본은 다른 민족의 생각들을 받아들였고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이런 정책의 효과가 가장 먼저 나타난 전통산업은 직조업이었습니다. 일본은 유로부터 직기를 조정하여 정확하고 표준화된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할 수 있는 재커드 방직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노동자들과 사업가는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했습니다. 대량 생산 기술의 적용은 노동자들을 전통 산업에서 새로운 산업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해주었고 무역 경기는 더욱 상승했습니다. 누구도 지성이 지배하는 이러한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없었습니다. 19세기 중반에 일본은 폐쇄 정책을 벌이고 근대 사회로 진입한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를 이룬 것은 오직 일본의 지도자가 자유교육과 자유시장을 도입한 것에 힘입은 것입니다. 그 시대에는 지성이 지배하는 시대였고 아담 스미스의 원리를 따른 영국이 성공을 창조하던 시기였습니다. 1948년 인도가 독립을 얻었을 때 지도계층은 모두 영국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인도를 대표하던 사람은 헤럴드 라스키 아래에서 공부했고 그의 동료자들은 런던 경제학교에서, 반대파들은 옥스퍼드나 캠브리지에서 공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중앙 집권적 경제 계획이나 정부가 통제하는 경제 정책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지성이 지배하던 시기였고 지성의 씨앗이 뿌리내리던 시대였지만 지성이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는 이를 존중하고 숭배하는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매년 간디의 탄신이 되면 온 인도인들은 위대한 영혼을 기리기 위해 자리에 앉아 수백 년간 내려온 방식으로 시를 뽑았습니다. 여기에는 단지 과거를 기념하는 상징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향후 인도 정책의 방향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1948년 새로운 인도 정부는 인도의 전통적인 산업과 거기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20세기의 산업화로부터 보호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정책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인도가 독립한 지 30년이 지났습니다. 이곳은 수도 델리로부터 약 1000마일 남쪽에 위치한 아나카프타르라는 인도에 있는 수천 개의 전형적인 마을 중 한 곳입니다. 이런 생활을 인도 정부가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이것은 분명히 정부 정책의 결과입니다. 마을에서 전통직기로 직조하는 면제품에 정부가 보조금을 주게 되자 근대적 직조공업의 발전은 어려워졌습니다. 이것은 옷감에 풀을 먹이는 과정입니다. 옷감을 부드럽고 깨끗하게 만드는 데 필수적인 기술입니다. 현대적인 기기는 이 일을 이보다 100배는 더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정부 계획에 의한 직조산업 근대화 정책의 결과로 동부 30년간 수동직계 수는 2배 이상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지금도 인도의 1000개 마을에서는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수동직기가 움직이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마을에도 3000개 이상의 수동직기가 가동 중입니다. 1948년 이후 3세대가 지났지만 이런 직기로 만든 옷감의 패턴이나 만드는 방법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행동에 잘못된 점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어진 시장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들의 능력과 정렬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수동직조 산업에 특별한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수동직조 산업은 매우 효율적인 기기를 갖춘 일부만 남았습니다. 문제는 인도의 수동직조 산업이 정부가 보조금을 주고 지원했기 때문에 존속됐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정부가 다른 사람들에게 직간접으로 세금을 부과했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이 산업을 지탱하기 위해 세금을 낸 사람들은 결코 직조산업 종사자에 비해 부유하지 않았습니다. 식물공업과 다른 제조 분야는 억제되고 퇴조되었으며 좀 더 생산적인 취업의 기회는 막혔습니다. 그 결과 발전과 경제성장은 저해되었고 인도 국민의 능력과 정력이 표출되어 힘찬 활동을 하지 못하고 억제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공장으로 보이지만 집에서 일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수동직기 앞에서 일하지 않을 때면 오두막 한 귀퉁이에서 먹고 자고 합니다.
세계의 모든 나라 정부들은 미래 지향을 전명하지만 실제로는 과거 지향적입니다. 기존에 존재하는 산업을 보호하고 위험으로부터 보호 육성해 나갑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정책은 시장이 자유롭다면 일어날 수 있는 새롭고 힘차고 적응력 있는 산업을 희생시킵니다. 자유롭게 움직이는 시장은 성공할 수 있는 산업과 성공할 수 없는 산업을 시장 기능 안에서 쉽게 구분해 줍니다. 인도는 거대한 국민적, 경제적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100년 전 일본의 상황보다는 모든 면에서 앞섭니다. 인도의 비극은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가부장적인 정부가 인도 국민의 잠재력을 질식시키고 있는 점입니다. 중앙 집권적 계획 정계가 인도 국민을 가난하고 비참하게 살도록 운명지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일본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습니다. 자유무역은 일본과 일본 국민의 생활을 혁명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100년 전 물질적인 풍요를 이루게 되자 엄격한 사회계급 구조도 함께 없어졌습니다.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경제적 자유는 언제나 인간의 기본적 자유를 향상시킵니다. 그동안 일본의 직조산업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이곳은 오늘날의 일본 직물 공장입니다. 옷감의 디자인이 드럼에 정착되고 있으며 전자눈을 통해 세밀히 감시되고 있습니다. 색상과 디자인은 컴퓨터에 의해 정확히 옮겨집니다. 이것은 근대화된 일본의 직조기계입니다. 이것은 전자장비에 의해 조정되며 세계에서 가장 정교하게 만들어졌고 가장 우수한 견직물을 생산합니다. 이 기계의 생산 속도와 효율성은 생산된 견직물의 가격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근로자들은 매우 숙련되어 있고 높은 임금을 받습니다. 이러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신기술을 갖춘 기계는 많지 않습니다. 이 차는 전통 결혼 예복의 장식 허리띠가 될 부분입니다. 기계로 생산되고 있지만 이 제품은 최상품의 수제품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아름답습니다. 단지 아름다운 제품을 생산하게 되었다는 그 자체의 의미를 넘어 정교한 기술의 발전은 다른 모든 산업 과정에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유시장은 전통 산업의 모든 줄기를 스스로 발전하도록 만들었습니다. 100년 전 일본이 자유무역으로 전환했을 때 도입한 새로운 직기로부터 말입니다. 믿을 수 없는 사실이지만 아직도 많은 시장이 자유롭지 못하고 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스코틀랜드의 한 조선소입니다. 영국의 사회주의 노선의 정부는 조선 산업의 근로자들을 경쟁으로부터 보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기는 폴란드 정부에서 수주한 선박을 건조하고 있는 가분 조선소입니다. 주문을 따내기 위해 영국 정부는 납세자들의 세금으로 여기에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국 국민이 손해를 보면서 배를 만들어 폴란드에 넘기는 것입니다. 폴란드뿐만 아니라 미국도 이런 박애주의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철강 회사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아주 우수합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의 제품도 마찬가지며 미국보다 저렴합니다. 그 이유는 상당수의 나라에서 철강 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철강 산업 경영자들은
우리에게 시장에서 가장 싼 제품을 사는 것이 결코 우리 자신의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부에 이 일을 막아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이러한 주장이 가져올 위협을 인식해야 합니다. 불공정 경쟁에 대해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는 것은 자칫하면 양쪽을 함께 상하게 만들 수도 있는 양날 가진 칼을 바라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에 다른 나라처럼 직접적인 재정적 지원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정부가 철강 산업을 직접 경영하거나 대출 또는 보조금 형태를 취하여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 정부에 바라는 것은 불공정 경쟁에 대해 보다 엄격하도록 법률을 강화시켜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요구는 예를 들면 철강 산업에 수억 달러의 지원을 해준 프랑스 정부의 조치나 올해에도 세 차례에 걸쳐 10억 달러의 지원을 받은 영국의 철강 산업이 요구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자유경쟁 체제를 신봉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게 개입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유일한 요청은 의회에서 이런 법령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가 힘써줬으면 하는 것입니다. 누가 불공정 경쟁에 대해 호소하면 소비자들은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이 소리는 항상 소비자를 희생시켜 자신의 특권을 누리려는 자들의 외침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은 자유경쟁입니다. 소비자들에게는 국제시장이 불공정하면 할수록 더욱 유리합니다. 낮은 가격에 더 좋은 제품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외국 정부가 그들의 납세자들에게 거둔 세금을 사용하여 미국 국민에게 낮은 가격의 제품을 판매하려는데 왜 우리가 항의해야 합니까? 항의는 그 나라의 납세자들이 충분히 할 것이고 이러한 수출 행위는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역사는 자유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산업을 정부가 보호하려 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에 대해 많은 증거들을 보여줍니다. 정부가 보호한 산업은 거의 이류 산업으로 전락했습니다. 철강 산업을 오래 건전하게 지속시키고 더 효율적이고 이윤이 많이 발생하는 산업으로 만들려면 미국 정부는 어떤 특혜를 줘서도 어떤 규제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철강 산업에 적용될 수 있는 진리는 다른 모든 산업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이 여성 근로자들은 한 번도 정부의 보호를 요청하지 않은 산업인 반도체 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 원판의 하나하나의 사각형들은 고밀도로 집적된 회로를 담고 있습니다. 미국 기술자 한 사람이 제품의 결함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매우 숙련된 일이고 이 여성은 많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불량품들을 가려내면 나머지 합격품들은 포장되어 지구 반바퀴를 돌아 말레이시아로 갑니다. 미국의 기술력에 의한 제품이 이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매우 숙련된 말레이시아 근로자가 부품을 조립합니다. 그러나 말레이시아에서는 제품을 검사할 능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제품은 다시 미국으로 와서 이런 기계에 넣어집니다. 미국 기술자들은 이런 복잡한 기계를 만들 기술력이 있습니다. 이 기계는 한 과정에 1초 정도 걸리는 검사를 통해 6단계로 제품 진리도를 표시합니다. 미국의 반도체 제품이 수많은 나라에 수출되고 외국 근로자들이 이를 조립하여 제품을 만든 것으로 일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최종 제품이 상점에 진열되어 여러분과 나 같은 소비자들은 이 같은 10달러짜리 전자계산기처럼 얼마 전까지는 볼 수 없었던 수많은 전자제품의 혜택을 입게 된 것입니다.
이같이 국제 노동시장이 모든 사람에게 혜택을 준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대하는 논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논의는 자유무역시장 아래서는 외국의 싼 노동력이 국내 근로자의 일자리를 박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이 싸다는 것입니까? 일본의 근로자들은 엔화로, 미국의 근로자들은 달러로 임금을 받습니다. 어떻게 엔과 달러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중 하나를 다른 화폐로 환산해 보아야 합니다. 달러와 엔의 가치를 비교하여 환율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환율 아래서 일본 제품이 미국 제품보다 저렴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는 일본 제품을 더 많이 살 것이고 일본으로 팔 수 있는 물건은 적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일본인들이 더 많은 달러를 버는 것일까요? 이 가정하에서는 미국 제품은 비싸기 때문에 사람들은 일본 제품을 사려 할 것이고 일본 제품을 사기 위해서는 엔이 필요합니다. 세계 각국에서는 엔화를 사려는 주문이 넘쳐 엔화를 팔려는 주문보다 많아질 것입니다. 사려는 주문이 많아지면 가격은 오르게 됩니다. 이래서 달러에 대한 엔화의 가치는 상승을 하게 됩니다. 1977년과 1978년에 일어난 일을 기억해 봅시다. 1978년 말 엔화의 달러에 대한 가치는 전년도에 비해 50% 상승을 했습니다. 엔화의 가치가 상승했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일본의 노동력은 더 이상 저임금이 아니었고 일본 상품은 더 이상 미국 소비자들의 매력을 끌 수 없었습니다. 반면 미국의 임금 수준은 일본에 비해 높지 않은 것이 되었고 미국 상품은 일본인들에게 구매 욕구를 불러일으키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일본에 대한 수출은 늘어났고 수입은 줄어들었습니다. 수출 산업에서 새로 생긴 일자리는 수입 산업에서 없어진 일자리를 대체했습니다. 이것이 세계 자유무역과 환율 시장이 제대로 기능할 때 서로 균형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사실을 잘 생각해보면 자유시장에 개입하려는 정부의 권력을 헌법적으로 억제하려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 생각에 동의를 할 것입니다. 선택의 자유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린다 차베스입니다. 오늘 밤 프리드만 박사와 함께하는 자유무역에 관한 토론에 밴쿠버에 있는 프레이저 연구소의 마이클 워커 씨와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학의 스티븐 코엔 박사를 모셨습니다. 코엔 박사님, 프리드만 박사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정부는 손을 떼고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도록 허용해야 할까요? 그 질문은 올바르지도 않고 답변도 불가능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수백 년 동안 경제에서 정부의 역할을 배제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우리가요? 예, 확실히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0년간은 오랫동안 정부가 경제에 개입한 많은 분야에서 정부의 역할을 없애려는 놀라운 시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우리는 더 많은 통제 조치를 가지게 됐습니다. 이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 알렉산더 해밀턴은 그의 제조업에 관한 논문에서 알고 있습니다. 정부의 경제 간섭에 대한 선을 밝혔습니다. 그때 그 이후 19세기에 철강 산업이 초기 산업이라는 이유로 철강 산업에 대한 관세가 전부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관세는 아직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사실 박사님은 더 많은 통제가 남아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물론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우리가 싸우는 상대를 이기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린 지금 정부는 경제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이데올로기와 미국의 장래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인 일본의 경우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두세대 전까지만 해도 일본은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이젠 우리보다 소득 수준이 더 높습니다. 그들은 아주 활동적인 정부의 개입 아래 매우 훌륭한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들의 방식은 옳습니다. 프리드만 박사님은 정부가 개입하지 않았으면 그들이 더 잘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정부가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운동화와 티셔츠만 입고 풋볼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팀 선수들은 아주 단단한 헬멧을 쓰고 나오는데 말입니다. 우리는 이길 수가 무역 경쟁에서 누군가는 이기고 누군가는 진다는 당신의 해석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무역 시장은 모두 다 이기는 것이며 일본이 미국과 경쟁하여 이겼다는 그런 생각은 넌센스입니다.
미국 도로를 달리고 있는 일본 자동차를 보십시오. 일본 자동차나 그 밖에 일본 제품을 쓰고 있는 미국의 소비자들은 미국 제품과 일본 제품을 비교하여 더 싸고 더 나은 제품을 선택한 경쟁의 승리자입니다. 이것을 군대나 전쟁의 개념으로 보아서는 결코 안 되죠. 세계 다른 나라들이 모두 그렇게 하고 있거나 60, 70년대 일본인들이 포드나 폭스바겐을 선택했다면 그 말도 맞을 것입니다. 그 말은 오류입니다. 자유무역을 실현하고 있는 나라의 일반적인 개인은 다른 나라가 어떻게 하고 있든 간에 혜택을 입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자유무역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소비자가 언제나 옳지만은 수입된 물건을 고르는 것은 잘못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만약에 소비자가 필요에 의해서 수입품을 골랐다면은 정부는 그에게 자 봐라, 소비자는 현명하지 않은 선택을 하기 때문에 관세나 수입 물량 제한 정책으로 수입품을 선택하는 기회를 막아야 돼. 그것이 일본 자동차든 한국의 텔레비전이든 소비자는 스스로 선택할 능력이 없어서 말은 그런 것이 저는 아닙니다. 코엔 박사님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뭐죠? 난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단기간의 수익만 생각합니다. 1년이나 반년기에 대지진이 일어나서 세계가 끝난다면 이러한 아이디어는 훌륭할 것입니다. 우리는 종이를 수출하고 그들은 우리에게 자동차를 팔면 됩니다. 제 말을 마저 들어보세요. 하지만 장기적인 눈으로 보면 처음에는 일본의 반도체 제품이 들어옵니다. 좋습니다. 다음에는 일본인들이 덤핑 물건을 내어놓습니다.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제품을 마구 시장에 쏟아 놓습니다. 소비자라고 부르는 가상의 인물은 이익을 얻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같은 인물이 생산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는 소비자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상실하고 조속히 사업을 정리했습니다.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어도 우리는 재빨리 반도체 사업으로 복귀할 수 없다는 것과 경쟁해야 할 시장에서 완전히 밀려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그 기술과 노하우와 규모를 회복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 사업 분야에서 밀려난 것입니다. 우리는 패배한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누구도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반도체 시장을 자유롭게 거의 자유시장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산업발전 측면에서 현명한 일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발 물러서서 상황을 살펴보면은 일본이 반도체 산업에 보조금을 주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것이 미국의 산업 기반을 없애 미래의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투자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지만은 실제로 그들이 투자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익을 보는 쪽은 어디입니까? 일본은 미국에 투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코엔 박사가 말씀하신 가전시장에서 일본은 누구나 VCR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VCR은 잘 발달된 서비스 산업, 예를 들어서 VCR에 넣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 산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잠깐요. 일본에는 우리가 VCR을 만들 수 없습니다. 미국계 VCR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저도 압니다. 하지만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소니사는 지금 MGM을 인수하고 있습니다. 소니가 MGM을 인수하는 것은 VCR이 단지 기계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200짜리 물건입니다. VCR에 넣을 수 있는 필름이라고 불리는 소프트웨어는 $1000짜리 물건입니다. 미국이 소프트웨어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미국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잠시만요. 프리드만 박사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VCR 문제는 별로 중요치 않다고 하더라도 방위산업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경우에도 개입하고 보호할 필요가 없는 걸까요? 국가방위는 아담 스미스 이론의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어떤 원칙에 한 가지 예의가 있으면 한 가지 핑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들은 바 자유무역의 전체적인 문제에 대해 가장 유명한 말은 유명한 경제학자인 콜린 클라크의 말로서 코엔 박사도 말씀하셨지만은 사람들은 자유무역이 이론은 그럴듯하지만 실제로는 이론대로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사람들의 말은 틀렸다. 사실은 정반대이다라고 했습니다. 갓 졸업한 학생들도 대서까지의 특별관세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코엔 박사가 언급했던 초기 산업 보호론으로 돌아가 보면은 이러한 이론은 실제 있어서는 전혀 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실제로는 잘못된 관세가 잘못된 곳에 잘못된 방법으로 부과되었습니다.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들 일본의 대단한 성공에 대해 말합니다.
비록 가상의 환율 때문이긴 하지만은 일본인들의 임금이 미국에 비해서 높다고 생각한다면 코엔 씨에게 일본의 평균적인 시민들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일본의 생활 수준이 미국보다 높다고 생각하는 일본인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일본의 토지와 쌀 시장을 보호하려는 산업 보호 정책 때문입니다. 일본인들은 국제 시장 가격보다 6배, 7배 비싼 쌀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미국인들은 국제시장 가격보다 2~3배 더 비싼 값의 설탕을 사야 합니다. 이러한 일로부터 미국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무엇입니까? 한때 우리는 국민의 활동을 집중시켜 국가 자원의 낭비를 막으려는 정책을 취한 바 있습니다. 독일이 보여준 19세기 말과 20세기 초반의 놀라운 산업화 과정은 특급 열차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독일의 산업화를 지배한 사상은 자유무역이 아니었습니다. 영국의 경우 예를 들어보면은 그 말씀을 들어보세요. 비스마르크의 철혈 정치 시대 독일은 목표가 뚜렷한 산업화를 추구했습니다. 그렇지만 독일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능한 한 영국 기술을 모방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처음으로 한 일은 모든 국내 관세를 없애는 일이었습니다. 독일이야말로 전형적인 했습니다. 관세를 없앰으로써 국내 시장을 자유함으로써 독일은 세계 교역 시장을 확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가적 목표는 발전이었습니다. 그들에겐 전략적 정책이 있었습니다. 어리석은 대중은 정부의 법에 끼어들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보라, 미래에는 화학산업이 중요하다. 우리는 자원과 힘을 화학산업에 결집하고 앞선 영국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철강에도 화학공업에도 기계산업에도 마찬가지로 했습니다. 그들은 잘 해나갔습니다. 좀 더 살펴보면 화학공을 따라잡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말입니다. 문제는 역사를 통찰할 수 있는 감각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그 당시 독일이 하고 있었던 것은 오늘날 우리가 자유무역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들은 벌써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 대해서도 당신은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은 언제나 그랬다고 생각하지만 1914년에서 1939년 사이의 일본을 보면 일본의 정책은 강도 높은 집중화와 통제 경제의 산업 보호 정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실질 소득 수준은 저하되었습니다. 1939년 그들은 참전했고 전후 이러한 정책은 철폐되었습니다. 2차 대전 후 일본은 1, 2차 대전 사이의 기간보다 훨씬 덜 중앙 집중화되고 산업 보호 정책이 약해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말은 맞습니다만 2차 대전 이후 일본은 말이요. 미국과 비교해보면 내 판단으로는 미국은 거의 일본과 같은 산업보호 국가가 되었습니다. 저도 미국이 백설공주 같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산업보호 정책을 갖고 있고 이 중에는 어리석은 정책도 있습니다. 우리의 보호 정책은 어리석지 않은 보호 정책도 있습니까? 2005 일본에서는 자동차 산업을 중시하고 국민 모두가 그 중요성을 이해했기 때문에 견실하게 성장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이 전략적이었다는 말씀입니까? 일본 정부가 훌륭하고 지성적인 정책을 추구하는 데는 억압이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들이 자동차 수출을 억압한 데는 일본이 아직 세계와 경쟁하는 것이 말도 안 된다고 느꼈기 일본 때문입니다. 정부가 정책마다 안타를 쳤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 말은 그들이 4할 6푼 5리 정도는 쳤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예로 든 자동차 4할 6푼 산업에서 5리면 야구에서 나쁜 편이 아닙니다, 박사님. 나쁜 편이 아니에요. 저는 타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일본이 전후에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자유시장 덕분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 그 않았다면은 말은 맞을 수도 있지만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관념적인 것입니다.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자동차는 구체적인 것입니다. 난 자동차를 이해할 수 있고 세울 수도 있고 운전할 수도 있습니다. 1962년에 일본 자동차 시장을 보십시오. 제가 대학을 졸업하던 해라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그때는 디트로이트에서 한 주간에 생산한 자동차가 일본이 한 해 동안 생산한 자동차보다 많았습니다. 사실입니다. 토요타나 닛산이 포드와 경쟁할 길은 없었습니다. 이때 포드가 일본에 자동차를 팔자는 것은 어리석었습니다. 일본에는 피아트나 폭스바겐, 르노가 있었고 지금은 없어진 이름이지만 오스틴이나 다른 영국 자동차도 있었습니다. 그땐 일본의 실질 소득 수준도 매우 낮았습니다. 시장이 작았다는 거군요. 1962년에 우리가 일본에 몇 대의 자동차를 팔았을까요? 제로?
1965년에도, 1970년에도, 1975년에도, 1980년에도 거의 한 대도 못 팔았습니다. 도로 방향에 비해 운전대가 반대쪽에 붙은 BMW 2대가 있을 뿐입니다. 이 기간 동안 외국의 자동차 회사들이 보조금을 받고 있는 일본 시장에 들어가서 물건을 팔거나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 대도 못 팔고 있다는 점에서 생각을 한번 해봐야 합니다. 주장하시는 나는 게 이것을 무엇입니까? 고등 시장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실입니다. 사실뿐 아니라 그 결과 일본의 자동차 산업은 현재 미국보다 더 많은 자동차를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고 시장의 결과는 아닙니다. 그것과는 사실 거리가 무시하는군요. 물론 무시합니다. 정부 정책이라면 그들은 지금보다 2배나 더 많은 자동차도 생산할 수 있을 겁니다. 난 2배가 얼마나 되는지 모릅니다. 또한 과연 그들이 2배를 생산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좀 더 생산적인 자동차 산업을 가진다면 일본 국민들이 좀 더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누가 이 흐름에 역행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지금 논쟁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린 지금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보호주의가 경제적 문제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아니지요. 보호주의는 정치적 질병입니다. 이것은 널리 알려진 H.L. 민켄이 말한 선거란 미래 시장을 도둑맞는 것이라는 경향과 일치합니다. 누가 도둑맞은 것일까요? 비싼 값을 지불하게 된 소비자입니다. 누가 이익을 얻었습니까? 높은 가격을 받은 생산자입니다. 누가 세금을 부담했습니까? 납세자는 소비자들입니다. 문제는 정치가들이 소비자들에게 보호주의가 의미하는 것이 단지 차를 사는데 몇 푼 더 내고 VCR을 조금 더 비싸게 사고 하는 정도에 불과해서 정치적 행동까지 이어질 정도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 관세를 내리거나 수입 할당을 없애거나 하는 정치적 행동을 할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복잡하고 알지 못하게 진행되는 정치적 문제로서 경제학에서 다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전 코엔 박사님의 주장을 자유무역시장이 현실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만. 저는 자유무역시장이 현실에서 제대로 움직이는가 움직이지 않는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론에서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했듯이 우리가 본 필름에서 저는 중부아시아를 제외하고는 어떤 이론이 담긴 내용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박사님은 분명히 과부 아래서 살아왔나 봅니다. 저는 이러한 가정들이 잘못된 것으로 증명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미국 경제는 지금 이러한 잘못된 가정하에서 사실과 동떨어져 외부의 개입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앉아서 실만 뽑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아주 나쁜 말씀해 것입니다. 주시겠습니까? 이 이론은 결코 당신은 지금 당신 지식의 편협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필름에 담긴 사실은 논란의 여지없이 정확한 것입니다. 일본은 1868년에서 1914년까지 자유무역 체제 하에서 놀랄 만큼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인도는 보호정책 안에서 상대적으로 정체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진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반짝거리는 반쪽 진실이라고 부릅니다. 나머지 반쪽 진실은 19세기 말 독일이 전략적 정책 아래서 눈부신 성장을 했고 그대로 밀고 나갔습니다. 독일은 1850년부터 엄청난 성장을 했습니다. 일본은 매우 안정적인 성장을 마이클이 이미 말했듯이 독일은 국내의 관세를 철폐함으로써 광대한 자유무역 시장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미국과 캐나다가 사고조약을 통해서 공동시장을 향해 움직이는 것과 같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다른 세계에 약간의 관세를 유발한다는 점을 무시하면은 훌륭한 진전이라고 할 수 두 있습니다. 가지 가장 성공적인 국가 성장의 예가 있습니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반 독일과 전후 일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일본의 경우는 저를 아닙니다.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저는 일본은 가장 놀랍고 감명 깊은 산업 발전에 이르러 강건하고 인상 깊은 산업 발전에 박사님은 두 나라가 다 전략적인 발전 정책을 통해 이뤄낸 것을 무시하려고 하시지만 말입니다. 저는 영국과 미국이 가진 것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유시장 정책을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진 것은 몇 톤의 보호주의뿐입니다. 지금의 지성적 분위기는 보호주의를 얘기하고 있고 우리는 보호주의란 한 단어밖에 모릅니다. 플로리다 사람들에게 눈을 지칭하는 단어가 눈 하나밖에 없지만 에스키모에게는 눈을 나타내는 100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보호주의 한 단어밖에 없지만 일본에는 이를 표현하는 100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두 나라가 이렇게 발전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박사님은 그들이 우리 방식대로 했으면 더욱 발전했을 거라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믿기 어렵습니다.
자, 이것으로 대담을 마치겠습니다. 선택의 자유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선 동유럽의 발전 방법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그 장소입니다. 사흘 만에 그들은 정치적 자유를 얻었습니다. 희망은 높았습니다. 그들은 경제 기적도 곧 이룰 수 있으라고 생각했지만 한 해 뒤인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